안녕하세요. 민법을 강의하는 최희대입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자, 이번 과정은 우리가 이제 11월 달에 이제 기초 과정에 들어가기 전에 그 시작 강의, 개념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입문서를 다 보는 건 아니고 짧은 시간에 대략 한 12시간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수업에 들어갈 때 좀 알아야 되는 기본 개념이라든지 용어들 이런 것들 좀 확인하시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지금은 이제 그냥 편안하게 그냥 수업을 들으시면 돼요. 지금부터 너무 막 무리하셔서 막 문제 풀고 이러실 필요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는구나, 이런 용어를 이럴 때 쓰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두시라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법률 용어 사전 같은 거 보실 필요 없어요. 법률 용어 사전 보면 오히려 어려운 용어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냥 들으시면서 이럴 때 이런 말이 나오나 보다 라는 정도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민법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민법이 무엇을 공부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민법이라는 것은 우리 민법, 공부하는 민법의 정의는 뭘 이제 민법이라고 부르냐면 개인들 간에, 그러니까 개인이라는 건 이제 보통 우리 사인이라고 불러요. 개인들 간에 권리 변동을 규율하는 법이다. 규율하는 사법이다. 사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개인들 간의 국가기관과의 문제가 아니라 개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법이라서 사법이다라고 불러요. 만약에 이제 개인과 국가기관과의 관계를 다루는 법은 그럼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거 보면 개인들 간의 문제가 아니라 뭐 국가에 허가받고 뭐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하고 이런 국가기관의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건 사인들 간의 관계를 다루는 사법이고요. 그리고 권리 변동, 법률 관계를 다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사자 사이에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고 이런 것들을 다루는 법이 바로 민법이에요. 자, 그럼 우리 쉽게 생각하면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한번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갑이, 우리 앞으로 이제 갑을병정 이런 애들 되게 많이 볼 거예요. 갑이 예를 들어 X라는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갑이 이제 자기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이 갑이 을한테 이 부동산을 팔다. 팔아서 그 진행되는 법률 관계가 이제 민법이 다루는 대표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면 일단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일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이걸 사고 판다는 것에 대한 합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 계약이라고 부를 거예요. 계약, 합의를 계약이라고 하고, 그러면 계약이 성립이 되고, 그리고 성립된 것이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되면 계약이 이제 유효가 되겠죠. 그럼 이제 계약이 성립이 됐으면 두 번째로 두 사람 사이에 이 약속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이제 우리가 계약의 이행이라고 부르겠죠. 계약의 이행 단계를 거칠 거예요. 그럼 이제 계약을 서로에게 충실히 이행을 하게 되면 갑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이제 을의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권리의 변동, 부동산 권리의 변동인데 이걸 이제 우리가 물권의 변동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물권의 변동. 우리 흔히 거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단계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개인들 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민법이에요. 그럼 이제 몇 가지만 좀 볼까요? 계약이 일단 성립해야 돼. 계약이라는 건 뭐겠어요? 당사자의 합의라는 거예요. 합의.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갑이 을한테 야, 너 내 부동산 1억 원에 살래? 라고 의사를 표시하는데 그게 청약이에요. 청약. 약속을 청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을이 마음에 들어서 내가 1억에 살게. 1억에 살게. 라고 승낙을 하겠죠. 그러면 이 청약과 승낙이 합치가 되면, 결합이 되면 계약이 성립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순조롭게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이 야, 나 1억 원에 팔 건데 이거 살 거니? 라고 물어봤더니 을이 아니 나는 9천에 살래 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의뢰한 사람이 9천에 산다라고 했다면 이건 계약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계약의 불성립 또는 계약의 부존재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약이 만약에 성립이 됐다면 성립됐다고 해서 전부 다 효력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성립되고 유효까지 해야지만 계약이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계약을 체결하려면 이 계약의 당사자들이 정상적인 의사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 갑이나 을 둘 중에 한 사람이 미성년자였다든지 또는 뭐 예를 들어 지금 정신이 사고가 올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좀 보호를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상태에서 계약이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면 피해보는 문제가 생기니까 첫 번째로 능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능력이. 이때 이제 능력의 세부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공부하겠죠. 그러니까 능력이 완전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이 법률 행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법률 행위를 하는 목적이 어떤 건지도 확정지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효력과 관련되어서 확정성을 갖춰야 됩니다. 가능해야 됩니다.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인정하면 안 되겠잖아요.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법이 정하는 것에 위반되면 안 되니까 적법성을 띄어야 한다. 또는 뭐 사회 질서에 부합해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공부할 거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돼.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돼. 의사와 표시가 일치가 돼야 되겠죠. 만약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게 되면 그건 이제 비정상적 의사 표시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성립 요건에서 나오고 효력 요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계약이 유효가 됐다고 해요. 물론 이제 좀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 조금 더 자세하게 뒤에서 보고 그러면 이제 계약이 유효하다면 당사자가 계약을 뭐 해야 되겠어요? 이행을 해야죠. 근데 계약의 이행 단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약속을 했는데 그리고 계약은 유효하게 효력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갑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안 넘겨준다. 또는 을이 매매 대금을 안 넘겨준다. 이러면 이제 채무 불이행의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 사유가 발생이 되면 이 계약은 그대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럼 이 계약을 이제 소멸시키는 제도가 필요한데 그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계약의 해제라는 말을 써요. 이런 용어들을 보는 거죠. 그럼 해제는 언제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면 그때 계약을 없애버리는 거. 소멸시키는 제도를 이제 해제라고 해요. 또는 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이 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목적물이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서 불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불탔는데 만약에 이 갑의 잘못이 아니라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또는 제3자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경우에는 이제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갑의 잘못이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위험부담이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이제 이루어졌어요. 얘가 부동산을 넘겨주고 얘가 대금을 주고 그러면 이제 소유권이 갑에게서 누구로 넘어가냐면 을에게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바로 물권의 변동이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물권이라는 건 뭐에 대한 권리겠어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권이다라고 부르고 그러면 이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언제 넘어가느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 넘어갈까요? 대금을 다 주면 넘어갈까요? 아니면 을에게 등기가 되면 넘어갈까요? 그래서 우리 뭐 법 공부 안 했어도 내가 소유자다라고 생각하려면 내 앞으로 뭘 해야 돼? 등기해야죠. 등기. 그래서 요 물권이 변동되기 위한 요건은 어떤 게 있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물권을 누가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 소유권인데 누가 막 위조해가지고 등기를 가져간다든지 아니면 내 부동산에 누가 무단으로 들어와 점유하고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제 물권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게 소위 이제 물권적 청구권 이런 말을 써서 물권자가 자기 물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가세요. 방해제거나 돌려주세요. 라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이 물권은 말씀드린 것처럼 물건에 대한 권리잖아요. 그럼 이제 물권은 종류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는 제일 쉬운 물권이 소유권일 거고 제일 많이 보는 게 이것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용익물권, 담보물권 이런 것들을
이 물권의 종류와 함께 같이 공부하게 되는 파트가 바로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험은 기본적으로 민법 총칙, 계약법, 물권법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요 1번 계약의 성립과 유효관계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공부하게 되냐면 민법 총칙에서 공부하게 돼요. 총칙에서. 그리고 계약의 이행, 계약과 관련되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채권법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채권법 중에서 계약법 파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시험범위 들어가는 게 바로 계약에 관한 내용, 계약법. 그리고 얘는 어디서 공부하는 거냐면 이제 물권법에서 공부하게 돼요. 물권법. 근데 우리 민법의 법 조문 순서는 총칙 다음에 이제 물권법, 계약법 이런 식으로 법 조문은 구성이 돼 있어요. 자, 몇 개만 조금 더 볼까요? 자, 그러면 계약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유효하면 좋을 텐데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갑은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러면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다면 얘는 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이 계약의 확정적인 유효를 허용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법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갑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되지 않거나 하자 있는 행위를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는 규정들을 둬요. 취소. 자, 취소는 우리 많이 쓰는 말이잖아요. 취소했다는 것은 원래 있던 거를 처음부터 효력을 없애버리는 걸 우리가 취소라고 부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무효라고 불러요. 무효. 그래서 이제 총칙에서 이 무효와 취소에 관한 내용들까지 같이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가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갑이 이 부동산을 팔고 싶은데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서 자기가 직접 팔기가 힘들어. 그러면 우리 보통 누구를 시킬까요? 예를 들어 병이라는 사람에게 대리권을 줘요. 대리권을 준다. 이걸 이제 수권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대리권을 수여한다. 수권 행위를 통해서 을이 대리권을 갖고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효과만을 귀속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대리제도라고 해서 총칙에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약법에서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물권이 변동되고 물권의 종류가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물권법에서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재를 좀 볼까요? 이제 우리 민법 총칙, 말씀드린 민법 총칙의 순서가 이렇게 나와요. 법률행위 총칙, 의사표시, 법률행위 대리 쭉 나오는데, 그러면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제일 많이 써 있는 게 뭐예요? 법률행위, 법률행위. 이 다 법률행위란 말이 써 있죠? 여기도 법률행위, 여기도 법률행위, 여기도 법률행위 다 써 있어요. 그래서 사실 민법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로 시작해서 법률행위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법률행위에 관한 내용을 보는 거예요. 그럼 이 법률행위라는 게 뭐냐? 이 법률행위라는 것은 아까 우리 대표적으로 뭐 얘기했냐면 계약 같은 거 있죠. 계약.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되는 건데, 법률행위란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의사표시가 들어가요.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이거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죠.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것은 그 안에 꼭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의사표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계약. 아까 우리 좀 전에 들었던 사례가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팔기로 서로 계약을 하잖아요. 이건 누가 뭐 강제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해서 내가 의사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개념이 완전히 잡히기 전까지는 법률행위 했다는 말이 써 있으면 아, 계약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계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이 법률행위에 관해서 의사표시, 그리고 대리, 무효와 취소 구간인데, 뭐 이번 과정에서는 다 볼 건 아니고 필요한 내용만 좀 볼 거니까 참고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에는 일단 그 법률 관계 이런 말 나오는데 이건 뭐 그냥 교양으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법률행위의, 좀 전에 우리 이제 법률행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라는 건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냐면 법률행위라는 것은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하면 그에 따라 법률 효과가 발생이 돼요. 근데 이때 이 효과가 발생되는 것은 왜 발생되냐면 당사자가 뭘 했기 때문에, 의사표시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부동산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걸 우리 증여라고 하잖아요. 그럼 증여한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의사표시에 따라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행위라고 하려면 반드시 뭐가 들어가 있어야 되냐면 요 의사표시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써 있는 정의가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로 하는 법률의 요건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본체 내지 구성 부분으로 하는데 동일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요소일 뿐이지 똑같다는 개념은 아니고, 그리고 의사표시는 필수 요소인데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과 이제 을이 있어요. 근데 이 갑이 을한테 저랑 결혼해 주세요 라고 의사를 표시합니다. 우리 이걸 사회에서 뭐라고요? 청혼이라고, 청혼. 이게 혼인의 청약이에요. 혼인의 청약. 그러니까 을이 저도 좋아요 라고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사이에 혼인하기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곧바로 혼인계약이 성립되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보통 뭐 해야 돼요? 혼인했으면 신고를 해야죠. 신고. 그러면 이 혼인이라는 신분상의 이 계약은 당사자 의사표시도 필요하지만 그것 외에 별도로 다른 것도 요소로 해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요소라는 건 맞지만 꼭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법률행위와 의사표시가 이퀄 관계, 동의어는 아니에요. 필수 요소인 것이지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와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이렇게 여기서는 정리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의 종류가 나와요. 법률행위 종류는 단독행위라는 게 있고 이제 계약, 합동행위 있는데 합동행위는 전혀 지금 신경 안 써도 되고, 중요한 법률행위는 아까 우리 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냐면 계약이라고 했죠. 그 계약과 단독행위요. 계약은 글자 밑에 조금 보이잖아요. 계약은 특별한 거 없고 아까 우리가 뭐만 봤던 것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의사표시, 뭐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청약과 승낙. 두 사람이 청약과 승낙에 의한 합의가 있으면 그걸 계약이라고 불러요. 보통 뭐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임대차 계약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단독행위라는 건 좀 달라요. 단독행위는 의사표시가 몇 개라고 되어 있냐면 1개라고 되어 있어요. 1개. 우리가 봤던 계약은 2개잖아요. 청약과 승낙인데 1개의 의사표시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에게 도달이 필요한가에 따라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도 있고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도 있어요. 없는 단독행위가 뭐가 있느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할 거고, 여기서는 단독행위가 어떤 거냐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단독행위라는 건 일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예요. 상대방에게 그 의사표시가 만약에 도달되면 승낙이라는 반대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무조건 효력이 발생돼요. 일방적이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갑이 있어요. 을과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을이 갑에게 사기를 친 거예요. 사기. 그러면 우리 민법에서는 이 사기당한 사람을 보호하려고 갑은 을과 맺은 계약을 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냐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했어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사기당한 애가 취소했다면 을이 이 취소를 승낙해야 취소가 될까요? 일방적으로 하는 걸까요? 이건 당연히 일방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걸 단독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승낙이 필요 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단독행위다라고 하고요.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권리의 종류로 얘기하면 이런 권리를 형성권이라고 불러요. 형성권. 그러니까 형성권이라는 권리는 일방적으로 권리 변동을 형성시키는 거예요. 승낙이 필요 없는 거죠. 그걸 이제 법률행위로서는 단독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내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면 당연히 누구한테 분리할 수밖에 없겠어요?
상대방한테 불리하겠죠. 그러면 이 단독행위는 내가 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필요한 요건이 충족돼야 돼. 그게 어떤 요건이냐면 법률이 규정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 110조 1항에 가면 사기나 강박, 협박 있잖아요.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의사표시는 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 취소할 수 있다라고 법률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취소가 가능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단독행위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요거 이제 우리 나중에 머리 글자 따서 뭐라고 공부하냐면 유죄포 이렇게 봐요. 유죄포. 유언, 유증. 유증이라는 건 이제 사망하면서 내가 죽으면 누구에게 뭘 주겠다. 이게 이제 유증이에요. 그러니까 유언으로 증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런 유언이나 유증은 누구에게 이 의사표시가 도달돼야 효력이 생기는 거하고는 상관없어요. 도달하고는 상관없고, 자, 재단법인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니까 법인이다. 사람 중에서 단체가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걸 이제 법인이라고 하고, 그리고 소유권을 포기합니다. 내 거 내가 버리는데 뭐 누구에게 그 의사가 전달되고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머리 글자 따서 뭐라고 한다고요? 유죄포 이렇게 불러요. 그 다음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대부분의 단독행위는 요거 빼고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취소, 철회, 동의, 추인, 해제, 해지, 채무면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뒤에 가면 이 용어들이 하나하나 나오니까 지금 갑자기 공부하시다가 이거 해제가 뭐지? 인터넷 찾아보시고 채무면제 상계가 뭐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나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나중에 되면 이건 저절로 알게 돼요. 뭐 굳이 이것도 외우신다고 취철동추 해해 막 이렇게 막 외우기도 하는데 뭐 외우셔도 상관없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나중 되면 저절로 알게 되는 것들이고.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효력이 발생한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단독행위다라고. 단독행위. 그래서 단독행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언제만 한다고요?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단독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의사가 이제 바로 청약과 승낙이다라고 했던 거고요. 우리 민법이 정하는 계약은 15가지가 있어요. 근데 15가지인데 우리 시험 범위는 15가지를 다 보는 게 아니라 딱 여기서 3가지만 봐요.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 요 3가지만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계약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그러면 이 계약자의 원칙에 따라서 15가지 계약 이외에 새로운 계약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물건을 빌려 쓴 리스 계약. 리스 계약은 민법에는 없지만 우리가 하는 거야. 그런 것들은 이제 민법에 이름이 없으니까 무명 계약 또는 전형적이지 않다고 해서 비전형 계약 이런 말을 씁니다. 그러면 민법에 있는 15가지 계약은 이름이 다 붙어 있겠네요? 그럼 그걸 우리 뭐라고 해요? 유명 계약. 이름이 있는 계약. 이름이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전형적이죠? 전형 계약 이런 말을 씁니다. 자, 합동행위는 지금 안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행위의 종류로 본 게 뭐하고 뭐예요? 계약과 단독행위 이런 게 있다. 차이점은 뭡니까? 계약은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거고 단독행위는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독행위는 법률이 정할 때 하는 거다. 이런 점 보시고요. 그러면 이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효력이 발생되기 위해서는 요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먼저 나오는 게 뭐야?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인데,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걸 구별하고 있잖아요. 그건 무슨 의미냐면 성립이 되었다고 해서 전부 다 유효한 게 아니에요. 일단 성립요건을 못 갖췄다. 그럼 성립요건을 못 갖추면 여기서 무효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무효나 취소라는 말은 성립된 이후에 쓰는 거고요. 그러면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성립 또는 부존재라는 말을 쓸 거예요. 불성립.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성립한다고. 그럼 뻔한 얘기 하나만 한 얘기를 왜 하느냐? 뭐라고 써 있으면 틀린다고요? 성립 요건을 못 갖췄다면 무효다라고 하면 틀려요. 그러니까 무효이다, 취소이다를 논의한다는 건 언제 이후에? 성립된 이후에 갖추는 게 바로
유효 요건이에요. 그거 혼동하시면 안 되고 나중에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보통은 이제 그 민법에서 문제가 되는 건 당연히 성립된 이후를 논의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간단하게 성립 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이다. 요 정도 확인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성립하기 위한 요건과 이제 효력이 발생되기 위한 요건들이 차례대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내용을 좀 보면 성립하려면 세 가지만 있으면 돼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법률행위 성립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계약의 당사자가 있고 계약을 할 목적으로 의사표시를 했다면 성립은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유효한 게 아니고 유효하려면 지금부터 나오는 요건들을 따로 갖춰야 됩니다. 그걸 이제 효력 요건, 유효 요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세 가지가 나오죠. 아까 우리 처음 시작할 때 잠깐 언급을 했던 건데 당사자에게 뭐가 있어야 되냐면 능력이 있을 것,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적이 어때야 돼요? 확가, 적사. 요 네 가지를 갖춰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의사에 뭐가 없어야 돼요? 하자가 없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야만 이 법률행위가 정상적으로 효력을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몇 가지를 좀 보면 그 능력과 관련해서는 제한능력자란 말이 나왔어요. 자, 제한능력자는 공식적인 시험 범위는 아니지만 우리가 제한능력자란 말은 많이 쓸 것이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돼요. 제한능력자가 하면 법률행위를 뭐 할 수 있대요? 이건 취소 사유가 돼 있어요. 취소. 무효가 아니라 취소. 그러면 무효와 취소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냐면, 자, 무효라는 것은 일단 계약이 성립이 됐어야 안 됐어요? 성립이 됐어요. 성립 안 되면 그건 불성립이지 무효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럼 성립은 했는데 무효라는 것은 아예 처음부터 효력이 전혀 없다. 이게 바로 이제 무효라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뭐가 되냐면 아까 우리 사기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제가 사기를 당했어요. 근데 취소를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이 법률행위는 유효한 거예요? 무효예요? 취소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유효겠죠. 취소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확정적은 아니고 불안하게 유효죠. 불확정적 유효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취소권자가 법률행위를 취소를 해요. 자, 그럼 이 법률행위를 취소하게 되면 이 법률행위는 어떻게 되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면 취소를 하고 나면 뭐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취소를 하고 나면 결국 무효랑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소는 일단은 유효한데 취소해버리면 처음부터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걸 우리가 이제 취소하면 무효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처음부터라는 말을 썼어요. 취소 시부터가 아니라 언제부터라고요? 처음부터. 이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소급효가 있다. 거슬러 올라간다 할 때 소자죠. 그리고 미친다 할 때 급자예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것이 미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급효가 있어요라고 얘기하면 아, 처음부터 그 효력이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제한능력자는 누가 있냐면 자, 세 종류가 나옵니다. 미성년자. 미성년자 잘 아시죠? 19세 미만의 자, 미성년자고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나오는데 이 피한정 후견인은 예전에는 우리가 얘를 뭐라고 불렀냐면 한정치산자라고 불렀어요. 한정치산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예전에 금치산자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치산이라는 게 뭐예요? 치산이라는 건 한자로 쓰면 이렇게 쓸 텐데 재산을 다룬다. 이게 치산이에요. 그러면 재산 다루는 걸 한정시키는 거랑 금지시키는 걸 비교하면 누가 더 상태가 지금 더 심각한 거예요? 금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공식적인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요건이나 이런 걸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상태가 이 피한정 후견인이랑 피성년 후견인이 있으면 누가 좀 더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피성년 후견인이 상태가 조금 더 안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때 이 피한정 후견인이나 피성년 후견인이 되려면 동네에서 그렇게 불러준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법원이 결정해야 돼요. 누가 청구해서 법원이 조사해서
이 사람이 이제 피한정 후견 개시를 하게 되면 그때 피한정 후견이 돼요. 그래서 이런 세 사람, 세 부류를 뭐라고 하냐면 제한 능력자라고 불러요. 그럼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공부할 때 이런 제한 능력자들, 사실 제한 능력자들은 말하자면 약자, 소수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약자나 소수자는 어떻게 해야 돼? 보호해야겠죠.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 제한 능력자 나오면 보호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보호하는 건 민법의 기본 원리 중에 하나가 돼요. 자,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 의사무능력자 나오네요.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는 아예 뭐가 된다고 돼 있어요? 무효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무능력자는 누가 있냐면 우리가 뭐 흔히 하는 말로 하면 미친 사람, 광인 있죠. 또는 예를 들어 술에 만취한 사람. 술에 만취해 보셨어요? 술에 만취하면 내가 뭐 하는지 이런 거 모르고 다음날 기억도 안 나고 제정신 아니라는 거예요. 또 아주 어린 아이들, 유아들 있잖아요. 유아들. 아주 어린 유아들은 자기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의사무능력자라 하고 이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무효가 돼요. 무효. 그래서 제한능력자가 하면 뭐예요? 취소하고 취소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소구표가 있어요. 그리고 의사무능력자는 아예 무효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이 확가, 적사 요 네 가지를 갖춰야 돼요. 확가, 적사.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이고 요 내용들이 이제 차례대로 공부할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면 안 되고 일치해야 되고 하자가 없어야 한다. 요 내용들이 이제 차례대로 나올 거예요. 그래서 불일치하거나 하자가 있으면 비정상적이라 하고 네 가지가 나옵니다. 비진의, 그리고 통정오해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을 볼게요. 여기서 이제 참고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능력에 관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그냥 교양 삼아서 한번 읽어보셔도 되고 안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럼 이제 아까 법률행위가 유효하려면 목적이 확가, 적사 네 가지를 갖춰야 한다고 했죠. 거기 이제 차례대로 나와요.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확정성이 있어야 한다. 근데 확정은 꼭 계약이 성립할 때 확정될 필요는 없고요. 내용을 실현할 당시, 그러니까 이행할 때까지 확정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이행할 때까지. 실현할 당시, 이행할 때까지 확정하면 된다. 여기 이제 혹시 시험에 나오면 뭐 예를 들어 계약이 성립될 당시에 모든 게 확정돼야 한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행할 때까지 확정하면 되고 뭐 2번 문제는 참고사항. 자, 그 다음에 가능성 나오죠. 불가능을 목적으로 하면 무효겠죠. 하늘에 별 따주는 계약.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니까 효력이 인정될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는 뭐만 확인하시면 되냐면 가능인지 불능인지는 사회 통념으로 다뤄요. 사회 통념. 사회 통념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사회에서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들, 요걸 이제 우리가 사회 통념이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물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일반인들의 통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에서 놀다가 한강 다리에서 반지를 빠뜨렸어요. 그러면 이 반지를 찾아올 수 있겠느냐? 찾아주는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아주는 것이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반드시 불가능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 보통 사람들은 찾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건 가능이 아니라 불능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사회 통념이지 물리적 기준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법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적법성. 자, 적법성에서는 이제 개념을 좀 아셔야 돼요. 강행 규정과 임의 규정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 잠깐 좀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 줄여서 이제 법률 규정, 법규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법률의 규정은 강행 규정이 있고요. 강행 규정. 그리고 이제 임의 규정이 있어요. 임의 규정. 그럼 일단 딱 생긴 것만 봐도 강행 규정이면 안 지켜도 되겠어요?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왠지 지켜야 될 것 같아요. 강제하는 거, 강제.
근데 임의 규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임의적이에요. 임의적. 그럼 임의적이라는 건 꼭 지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임의 규정, 법률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당사자가 다른 의사를 표시했대요. 그럼 그게 만약에 임의 규정이라면 이 임의 규정이 우선한다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는 거예요.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게 되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임의 규정이다라고 불러요. 뭐 예를 들어서 하나만 볼까요? 갑이랑 을이 자 임대차 계약을 했대. 임대차 계약. 그래서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임대차에 주어서 얘가 이제 임차인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뭐 줘야 되겠어요? 차임 줘야지, 차임. 월세 같은 거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차임은 언제 주는 거냐? 자, 매월 말에 지급하는 걸 원칙으로 해요. 매월 말에. 왜 매월 말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냐면 우리 민법 633조에서 부동산 중에 건물 임대차는 매월 말일날 차임을 지급하세요라고 규정한 거야. 법률이 그렇게 규정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임대인 아저씨 내가 말일날 되면 돈이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내가 15일날 드리면 안 돼요? 그랬더니 임대인이 그럽시다 라고 합의한 거예요. 그러면 법률은 매월 말이라고 규정하는데 두 사람이 15일날 주기로 합의했대요. 그러면 이제 을은 다음 달에 언제 차임을 줘야 될까요? 그렇죠? 언제겠어요? 15일이에요. 그러면 법률의 규정이 있어도 당사자의 의사가 더 우선하잖아요. 이런 규정을 뭐라고 한다고요? 임의 규정이다라고 불러요. 임의 규정. 근데 그게 만약에 임의 규정이 아니라 강행 규정이라고 한다면 그건 지켜야죠. 당사자가 이를 배제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 지켜야 되는 강행 규정은 다시 뭐로 나눌 수 있냐면 효력 규정이 있고요. 효력 규정이 있고 단속 규정이 있어요. 그럼 차이점은 뭐냐면요. 효력 규정에 위반되면 그건 말 그대로 효력과 관련되는 거니까 무효가 돼요. 무효. 근데 단속 규정은 지켜야 돼요. 위반하면 처벌됩니다. 그러면 위반하면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사법상의 효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돼요. 그러니까 개인들 간의 거래는 인정해 주되 하면 처벌하겠다. 이걸 단속 규정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뭐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냐면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합니다. 그럼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판매하는 이 행위가 유효할까요? 무효일까요? 일단 법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겠죠. 이건 위법행위예요. 강행 규정 위반인데 근데 이건 단속 규정이라서 처벌은 된다 하더라도 효력은 뭐라는 거예요? 유효하다라는 거예요. 그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음식점 가서 밥을 맛나게 먹었어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계산하려고 봤더니 허가 안 받은 음식점이래. 그럼 밥값을 안 내도 될까요? 밥값은 내야 될까요? 내야 된다고요. 왜냐하면 개인들 간의 거래 행위는 유효이기 때문이에요. 또는 뭐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뭐 중간 생략 등기, 합의.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갑이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또 을도 병과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 갑의 부동산이 요렇게 팔렸다면 등기가 일단 누구를 거쳐야 돼요? 을을 거쳐서 병으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을이 세금 내기 싫으니까 이 서류를 다 얘한테 그냥 직접 줘서 등기가 갑에서 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뭐가 생략됐어요? 중간을. 이걸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하면 될까 안 될까요? 하지 말래요. 하면 처벌한다고 법률로 정합니다. 근데 이건 처벌되는 건 변론으로 하고 개인들 간의 매매는 다 있었잖아요. 그럼 이 합의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 사람은 처벌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중간 생략 등기라고 부르는데 이걸 금지하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는데 이건 강행 규정 중에서 단속 규정에 속하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일단 개념 구별되시죠? 근데 이제 우리 판례는 그냥 뭐라고 해버리냐면 강행 규정 위반이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하면 일단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효력 규정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강행 규정 위반이다라고 하면 일단은 뭘 먼저 떠올려야 돼? 무효. 근데 단속 규정이다 이런 말이 써 있으면 그때는 유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 민법에서 나오는 강행 규정은 100% 다 효력 규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하면서 민법 공부하면서 이건 강행 규정 위반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반대되는 특약을 했다, 약정을 했다면 그 약속은 무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적법성에 관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써 있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인데 강형법 규정 중에서 이제 효력 규정 나왔어요. 효력 규정은 그러면 위반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효력 규정은 나왔다. 그러면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법상의 모든 강행 규정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죠. 우리 보통 뭐 어떤 지역이 개발되면 그 지역을 투기 방지 목적으로 허가구역으로 묶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매매를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효력 규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단속 규정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법상 효력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유효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썼던 것 중에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 봤잖아요. 그럼 이제 남은 게 바로 뭐예요? 사회적 타당성이에요. 사회적 타당성. 자, 이거 이제 103조. 우리 시험 범위, 공식적인 첫 번째 시험 범위가 바로 103조예요. 그럼 103조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위반하면 뭐로 한대요? 무효로 한다. 그러니까 103조는 딱 생긴 거 보니까 이게 구체적이지 않죠. 사실 사회 질서에 위반되는 행위를 일일이 다 법조문으로 만들 수 없잖아요.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에 반하면, 선풍기에 반하면 무효다라고 이제 규정하는 거죠. 그럼 이게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게 도대체 그러면 어떤 게 반사회적인지 우리 일반인들이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과 그리고 판례가 이제 구체화, 유형화 시켜요. 그래서 대략 어디에 해당되면 반사회적 무효다라고 하는지 이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 그러니까 윤리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대표적인 건 첩계약이에요. 첩계약. 뭐 첩계약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축첩 행위를 하는 걸 말하는 거죠.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합의, 이런 것들 우리가 이제 첩계약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첩계약은 당연히 반사회적 무효, 사회질서상 허용할 수 없고, 아유 나는 아내가 괜찮대, 그런 거 없어요.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질서이기 때문에 처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무효가 돼요. 다만 첩관계를 끝내면서 금전을 준대. 뭐 그간에 태어난 자녀가 있어서 양육비나 생활비를 주기로 했다. 이런 것들은 유효가 될 수 있어요. 끝내는 걸 조건으로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 것들 뭐 범죄와 관련되는 것들, 또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제한하는 것들. 저는 평생 결혼하지 않아요. 평생 당신 회사에서만 일할게. 이런 평생 시리즈들은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제한하기 때문에 다 무효. 생존의 기초를 처분하거나 도박, 사행성이 심한 도박,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범주로서 반사회적 무효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하실 점이 반사회적 행위의 효과예요. 자, 반사회적 법률 행위는 뭐라고 했냐면 무효라고 했어요. 무효. 그러니까 무효니까 아직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된 것은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생기는 게 원칙이에요. 자, 우리 이제 부당이득이라는 법률상 용어를 오늘 처음 봤어요. 부당이득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예요? 부당하게 이득을 얻은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불러요. 우리 이제 법에서는 법률상 아무런 원인도 없이 이득을 취해서 상대방에게 손해를 준 것을 부당이득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가 되면 원래 받은 건 돌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원칙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반사회성, 103조에 반해서 무효가 되면 이 부당이득에 대한 특별 규정으로 뭐가 적용된대요? 불법 원인급여라는 게 적용된대요. 그럼 이 불법 원인급여라는 건 뭐냐면 사회질서에 반해서 무효인데 이행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핵심은 뭐야? 뭐가 안 되냐면 반환 청구가 인정 안 돼.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니까 반사회적으로 준 거라면 돌려받을 수 없다. 이 내용들이 이제 밑에 같이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도박 빚이 있다. 이걸 이행하지 않았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했어도 돌려받을 수는 없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어려운 부분. 나중에 가면 자세하게 볼 텐데. 자, 잠깐 하나 볼까요? 갑이 있어요. 갑이. 그러면 갑과 을 사이에 아까 우리가 뭐 늘 들었던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넘겨줬고요. 부동산의 소유권을 넘겨줬고, 그러면 거저 준 건 아니잖아요. 을이 갑에게 뭐 줬대? 대금 줬겠죠. 대금. 자, 근데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 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지금 갑은 이유 없이 을에게 부동산 준 거 아니고 을도 이유 없이 돈 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유권이 넘어가고 대금이 넘어간 것은 그 원인이 두 사람이 뭘 했기 때문이에요? 매매계약이라는 원인, 이 법률상의 원인이 있었던 거야. 근데 이 계약이 만약에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 그럼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 소유권 이전과 대금 받은 것에 대한 법률상 원인이 남아요? 없어진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효 취소가 되면 서로 주고받은 건 원인 없이 주고받은 거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이 됩니다. 부당이득. 자, 그럼 이제 이건 앞으로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이 쓸 말이야. 그럼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면서 만약에 계약이 무효 취소되었다. 무효 취소되었다. 이런 말이 딱 들리면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그러면 이미 주고받은 건 부당이득으로 되돌려줘야 되는구나 라는 게 자동으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서 부당이득, 원인 없이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이 무효 취소가 되었다는 말이 써 있으면 그러면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되는구나.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일반 무효가 아니라 103조에 반사회성을 띄어서 무효가 됐다는 거야. 그럼 103조에 해당되어 무효면 일반 무효와는 다르게 취급하겠대요. 그럼 뭘 적용한다고요? 불법 원인 급여. 불법 원인 급여. 자, 우리 민법 746조에 규정도 있는데 뭐라고 규정도 있냐면 불법한 원인으로 반사회적을 말하는. 여기서 불법은 103조. 불법 원인으로 급여했다. 그러면 돌려받을 수 없다. 불법한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한 게 아니라 아까 대표적인 반사회적인 행위 뭐 있었어요? 첩계약이에요.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성과 동거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가 그 대가로 아파트를 하나 줄게 라고 하면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을에게 이전해 준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첩계약은 당연히 무효잖아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일반 무효라면 그러면 을은 원인 없이 받은 거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부당이득이요. 그럼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아야 되는데 근데 이건 일반 무효가 아니라 반사회적 무효예요. 103조. 그럼 반사회적 무효면 부당이득 반환에 대한 특칙으로 뭐가 적용돼요? 불법 원인급여가 적용돼요. 그러면 갑은 반사회적 원인으로 준 거면 요 746조에 따라서 갑이 을에게 돌려주세요 라고 반환 청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거 만들었을까요? 이 조문의 입법 취지는 뭐냐면 소위 법은 불법에 조력하지 않는다. 법이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입법 취지인데 그냥 뭐 고상하게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쉽게 생각하면 뭐야? 얘 가만 냅두면 안 되겠다. 얘를 응징해 버리겠다는 거야. 야, 너 왜 도대체 반사회적 행위했어? 너는 이제 돌려받을 생각 하지도 마. 만약에 이런 경우에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러면 갑이 첩계약하고 돌려받고 갑이 또 어떻게 할 수 있어? 딴 데 가서 또 첩계약하고 또 받고 돌려받고 이런 일 막을 수가 없잖아요. 얘를 응징해야 되니까 이런 일을 하면 돌려주지 않겠다. 그게 바로
103조와 관련되는 불법 원인급의 취지예요. 자, 단서 조항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 정도 내용들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게 이제 103조와 관련되어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내용이고, 불공정행위는 지금 안 보셔도 돼요.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법률 행위에 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 행위의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라 그랬어요? 의사표시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의사표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